자, 14번부터 문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말 괜찮다에 대한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글인데요. 이를 참고할 때 보기에 쓰인 사례 문장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국어의 괜찮다는요,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초 단어 중 하나이다. 이처럼 명료하게 하나의 뜻을 가지지 않는 다의성을 가진 단어들에 대해 이를 학습해야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단어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맥락에서의 이해까지 동반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한정된 지식만으로 괜찮다를 사용하는 경우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괜찮다가요, 좋다가 가장 많이 무사하다가 많이 쓰이네요. 좋다, 충분하다, 적절하다, 가능하다, 상관없다, 무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나온 보기에서 어느 의미 항목에 들어가는지 요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전한 마스터스 대회에서 괜찮은 성적을 냈다. 자, 이때 괜찮은 성적은 좋은 성적을 냈다. 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아까 춤추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랑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자, 이때는 뭐 가능하시다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벽이 시원치 않아서 바람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아. 있기에 가능해. 나 여기 있을 수 있어. 이기 때문에 얘도 약간 가능.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 있기 괜찮아. 어머니께서 어머니 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양념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간이 맞는 것 같아요. 간이 맞다라는 건 간이 적절하게 된 것 같아요. 요 정도 되겠고요. 좁은 공간에 둘이 자느라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대요.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 충분하다, 뭐 요 정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에 괜찮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문장은 없다. 자, 가에는 좋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없네요. 두 번째, 나와 다는 모두 가능하다라는 의미이다. 둘 다 가능하시면 저와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바람이 많이 들 텐데 그렇잖아도 가능해, 있기에 가능해, 내가 있기 괜찮아 라는 뜻이잖아요. 라는 적절하다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자, 간이 적절하게 이제 잘 밴 것 같아요 정도겠죠? 라와 마는 동일한 의미의 괜찮다가 쓰인 문장이 아니다라고 나왔네요. 라는 적절하다, 마는 충분하다니까요. 언니가 학교를 가면 널 못 챙길 줄 텐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상관없겠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관없다가 따로 있죠? 난 마인드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상관없겠니?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마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읽으면서 의미 항목과 같이 짝을 지어놓으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신입사원 A씨가요, 사내 교육 프로그램으로 짧고 쉬운 보고서 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교육 자료집에 실린 다음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인 보고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기로 했다. 자,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인데요. 요것도요, 우리가 보고서 작성의 일반적인 내용들, 앞부분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들 알고 있어요 하시면 1번부터 4번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서 페이지 수는 적당히 간결한가? 너무 많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보고서에 활용된 전문 용어 활용이 부족하지 않은가? 자, 보고서는요, 전문 용어, 어려운 용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받아보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 용어 많이 써야 돼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틀린 내용입니다. 보고서의 처음과 끝에 핵심 내용, 먼저 보고서의 처음 부분의 중요한 내용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핵심 내용. 작성 시 같은 내용의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틀린 거 확인은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론 공부가 안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보고서 작성 방법에 해당이 되는 이 교육을 읽어보셔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보고서의 핵심, 짧고 쉽게입니다. 짧은 보고서는 작성 방법과 내용에 따라 100장짜리보다 알차고 효과적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시작할 때는 결론을 가장 먼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앞부분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단 한 줄만 읽어보고도 보고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의 핵심이 명확하게 표기돼야 되고 짧고 구체적으로, 또한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겠고요. 했던 이야기 반복하지 않도록, 바로 4번에 해당됐죠.
앞에서 핵심 내용을 정확히 드러냈다면 반복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보고서를 마칠 땐 결론을 다시 정리해. 이게 바로 3번의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보고서의 가장 첫 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줄을 통해 보고서가 왜 작성되었는지, 자신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짧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민토 피라미드, 이걸 바탕으로 추천을 한다는데요. 맥킨지 컨설턴트인 바바리 민토가 만든 시각적 사고방식으로 가장 위쪽의 핵심, 아래쪽은 부연 설명, 위에서 아래로 전개할 때 왜 무엇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에 해당하는 것을 하위 메시지로 만드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읽더라도 우리 사실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많은 수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들 앞부분 이론 설명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굳이 읽을 필요 없이 바로 문제에 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땡땡공사의 채권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입찰 공고문에 따라 지원하고자 한다. 제안 요청 설명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했는데요. 자, 문제에 나와 있어요. 제안 요청 설명회 때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찰 공고가 나왔는데요. 계약 체결 방법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안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하고요. 참가 자격, 이런 업체여야 한다라는 거. 제안 요청 설명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출 서류들이 있고요. 여기는 입찰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제안 요청 설명회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만 정확히 파악하면 빠르게 비교해 보면 되겠죠. 법인인감증명서 있고요. 입찰 참가 신청서는 없네요.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이 있고요. 직접 생산한 여기 4번 1부 있죠? 제안 요청서도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신청서는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 연결이 돼 있어요. 땡땡 공기업의 사무관리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요. 올바르게 서명이 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서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요. 자,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 용어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명이 무엇인지의 용어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 서명과 관련된 거를 쓱 살펴봤더니 6번에 있네요. 서명이라 함은 문서를 기한, 검토, 협조, 결제 또는 시행하기 위해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가 발신명의인 자필로 자기의 서명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제 제대로 한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된 거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제 또 하나 보시면요. 이것은 어느 문서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문서가 뭔지 제목을 봤더니 제목이라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찾으실 때라고 나와 있고요. 계좌번호와 금, 일자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은행에서요. 출금할 때 돈 찾을 때 쓰는 그런 문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반인이 돈을 찾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일반인들과 관련된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정 문서는 말 그대로 규정에 정해 있는 문서고요. 지시 문서, 뭐뭐 하라고 지시하는 문서겠고요. 비치는 늘 비치되어 있는 거. 자, 민원 문서가 바로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인에게 필요한 그런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찾을 때 내가 쓰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민원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 나와 있는데요. 자, 사자성어를 먼저 한번 보면요. 계란육을 우리가 그 먹는 달걀 그 계란이에요. 계란에 뼈가 있다 이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고르는 계란마다 이미 병아리로 조금씩 변해서 뼈가 자꾸 씹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유정란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달걀을 삶았을 때 이게 오래된 달걀이 있으면 거기서 계란이 이렇게 병아리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른 것마다 병아리가 돼서 뼈가 씹혀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운수가 없는, 재수 없는 이런 경우를 계란유골이라고 하고요. 오비이라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재수 없게 내가 우연히 이렇게 억울하게 뭐 누명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유유상종은 끼리끼리 붙어다니는 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용두삼이 용의 머리고 뱀의 꼬리래요. 시작은 막 거대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미약해지는 게 용두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때 바둑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위명을 떨쳤던 이창호 기사는 포석보다 마무리, 즉 끝내기부터 통달했다. 그의 바둑은 화려하지도 않고 싸움에 능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기사들을 번번이 무너뜨렸다. 끝내기에서 압도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고수는 마무리의 의미를 깨친 자일 것이다. 결국 마무리의 의미가 핵심이네요. 그래서 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거. 끄트머리가 중요하다. 끝이 흐지부지 되지 말아라. 결국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기사의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H몰에서 나온 물걸레 청소기가 괜찮네 라고 했는데 그거를 기억, 치읓, 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땡땡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난 15일 생활용품 PB 브랜드를 론칭하고 첫 상품으로 무선 물걸레 청소기를 선보였다. 자, 괜찮네 라고 하는 것에서 뭐만 따왔다. 즉, 첫 글자만 따왔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자음을 초성, 모음을 중성, 받침을 종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초성을 따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성은 없고 자음을 따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종성은 받침이기 때문에요. 유행어라든지 발음이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첫 자음을 따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땡땡기업 신입사원 Q사원이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처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자, 그래서 보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진행됐던 사안의 수입과 지출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죠. 보고서의 핵심은 맨 앞에, 보고서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쉽도록 형식을 갖추어서 전문 용어 많이 사용하면은 어렵게 느껴진다고 틀렸고요. 주관적인 입장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한, 게다가 수입 지출이니까 명확한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과 같은 사진을 활용해 고진감래라는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하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적절한 걸 고르는데요. 자, 지금 사람이 힘들게 산을 오르고 있어요. 사실 고진감래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한자성어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거 바로 보시면 되겠네요. 숱한 낙방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시험에 합격한 취업준비생 경희. 즉 여러 번 쓸고 쓴 일을 맞이했지만 결국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진감래의 상황이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시련의 아픔을 겪는 철수고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것도 뭐 화무시비록 이런 것들이 적절하겠고요.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개과천선한 장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나온 고진감래와는 적절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한자성어만 알면은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땡땡발전 홍보실에 근무하는 A사원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도자료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제목이 아예 나와 있어요. 주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땡땡발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고 해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및 진공청소 실시 등 환경 개선을 시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살펴볼게요. 땡땡발전은 2025년까지 이만큼을 투입하여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0%를 획기적으로 감축했다 했는데요. 어린이 건강 지키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너무 커다란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목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여요. 두 번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사회봉사단이 역시 초등학교에서 사회공헌 활동하는 거. 4번 역시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국민기업 땡땡발전은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 특히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건데요. 자, 박갑동 대리가요. 회사에서 새로 출시할 상품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박갑동 대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설명해야 할 상품을 다시 사용해 보았다. 그 결과 새로운 상품은 이전에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핵심은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춘대요. 우리가 설명 방식들 중에 인용은 어떤 자료나 남의 말을 따오는 게 인용이 되겠고요. 예시는 말 그대로 쉽게 예를 들어 과정은 순서라든지 어떤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과정을 사용을 하고요. 대조가 바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조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각 단락별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읽고 보셔도 무방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글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1번부터 먼저 읽으시고 바로 가를 보고 2번 읽고 나를 가고 이렇게 한다면 얘가 지적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거꾸로 확인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글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해석해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볼게요. 도입부에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을 제시해서 관심 유도했는지 읽어봤더니 저는 얼마 전 신문에서 나눔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읽고 더 자세히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유도될 수 있겠구나. 괜찮고요. 2번. 나눔 도서관에 대한 특징을 부각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래요. 나눔 도서관은 나눔의 성격이 강화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특징. 이 도서관은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기증받기도 하는 설명 괜찮고요. 자, 다는 전문가의 의견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대요. 자, 인용 있는지 보시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꽂아둔 책이 한 번 읽은 책은 더 이상 읽지 않고 집에 쌓아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고 책꽂이에 꽂아둔 책이 한두 권은 있을 거예요. 또 책을 사고 싶지만 부담돼서 망설이며 고민하던 때도 있죠. 나눔 도서관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이라기보다 자, 보고서를 인용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눔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즉 우리가 책을 읽고 그대로 꽂아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나눔 도서관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어떤 사람의 보고서의 인용이라고 볼 수도 없겠고요. 자, 이 기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 보고서가 무엇인지 출처도 명확히 밝혀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를 가지고 나눔 도서관이 이렇게 나눔을 위해서 좋은 거구나 요 정도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요. 라는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질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실천 촉구까지 연결이 됐고요. 가부터 라 모두 나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 및 효과를 언급하며 도서관을 홍보하고 있다. 누가 봐도 나눔 도서관에 대한 홍보 긍정적인 기능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우리 1번, 2번, 3번 체크하다가 3번이 제일 틀렸네 라고 한다면 실전에서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되는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꽤 긴 글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논지 전개 방식과 관련한 서술상의 특징 이런 문제는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이 길든 짧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요. 우리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의 글의 전개 방법들을 체크를 하시고 읽어 나가다가 이 나머지들을 다 찾았으면은 네, 게임 끝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핵심 단어에 대한 정의 나왔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상식으로부터 새로운 가치, 앞부분에 상식이 나오고 그거를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 나왔는지, 특정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 통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어보면서 나온 내용들 한번 전개 방법 찾아보도록 할게요. 생명은 탄생과 죽음으로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다. 우리의 관심은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죽음은 인간의 총체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탄생보다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이해가 훨씬 더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잘 사는 것,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우리 일반적인 통념이나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우선 시작 부분에 나와 있고요. 자, 게다가 죽음이란 한 존재의 사멸, 부정의 의미이므로 여러 가지 인격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사멸시키는 하나의 행위로서 은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죽음이 철학적 사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적 관습의 근거가 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예술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 물음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뽑을 수 있다. 모든 인간 하나하나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가? 죽는다는 사실은 나쁜 것인가? 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타고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보다는 죽음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워서 아는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어린이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점차 주변의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이다. 자, 이래서요, 우리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나온 것들이 우리가 죽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 이걸 가지고 현대인들의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라든지 문화적인 관습이라든지 예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나갔기 때문에 요 부분의 글의 방식이 2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4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고찰 방법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 보시면,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어린이들이 배운다고 하면서 생명의 출발로부터 시작해 죽음에 이르는 긴 시간의 과정이 바로 삶의 전체이다. 하지만 생명의 출발에 대한 이해도 여러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의 물질적인 근거,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출발, 수정되어 태아 상태를 거쳐 상체가 되기까지의 나의 존재를 물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묻는다. 또 하나는 철학적 목적으로 묻는 일이다. 자, 이 죽음과 관련한 것들을 이런 부분으로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게다가요, 심도 있는 고찰 방법들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의 학문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 과학기술적, 인문주의적 접근으로 인해서 훨씬 이렇게 할 수 있대더라 라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찰 방법들까지도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핵심 단어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며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이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런 은유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지 죽음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정의인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들이 바로 이 글을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 문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틀린 설명 모두 고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생략법. 일부러 생략을 해서 의미를 감춘대요. 궁금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점층법은 점점점 비중을 더하는, 점점점 세지고 강해지는 거고요. 열거법, 비슷한 거 쭉 나열하는 거겠고요. 과장법, 실제보다 더 느리고 줄이는, 오버하는 거죠. 5번째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상대방이나 사물을 지칭하여 부름으로써 집중시키고 호감을 갖도록 하는, 즉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들, 이런 거를 부르로자를 써서 도노법이라고 하죠. 영탄법은 우와 이렇게 감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틀린 걸 골라야 됩니다. 1번부터 6번은 소리에 따른 수사법의 종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소리와 관련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소리에 따른 수사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표현 방식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자가 하우젠을 꿈꾸면 점점점 생략법 적절하죠? 별을 흘릴수록 나는 채워진다. 별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채워진다는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세지는 점층법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아니다 하더라도 제일 맛있다라고 과장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A에 들어갈 건 서리법. 서리법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서리법이죠. 자, 요거는 누군가를 부르는 도노법이기 때문에 틀린 거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땡땡 기업의 S과장이 부서별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동향과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PT 발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율을 작성했대요. 보기 자료가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가 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공통적 특성 4가지로부터 5가지 혁신과제를 도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특성이 나오고 이거를 통해서 혁신과제를 도출하는데 3대 핵심 과제가 요런 거, 부수적인 과제가 요런 거라고 해요. 자, 그럼 결국 들어가야 될 거 5가지 핵심 과제와 해당이 되는 건데요. 서론이네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은 이런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오히려 이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필요성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상관없고요. 역사는 산업혁명에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전혀 역사와도 관련은 없습니다. 본론 첫 번째 나오는 것이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바로 무엇이냐? 이 기술이 바로 여러 가지 특성들, 4차 산업혁명의 특성들 나올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5가지 과제를 도출한다라고 4차 산업혁명과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선 3번은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리을 보시면 서비스업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서비스업과 관련된 건 아니죠. 거의 규제나 인프라라든지 이런 바탕에 해당이 되는 큰 굵직굵직한 내용 산업들이기 때문에요. 이 구체적인 서비스업과는 관련이 없고요. 미음 같은 경우에도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시사점, 우리가 이거 정책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사실 내용과는 관련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인, 바로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끈 것들을 우리가 이 공통적 특성 4가지로부터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요. 디귿에 들어가야 되겠다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2문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문서 작성 요령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문서의 종류와 용어 있고요. 문서 수정, 그 다음에 두문 표시, 본문 표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연결된 거 보시면 홍길동 사원이 광고기획서, 자, 문서의 종류 광고기획이고요. 수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 부분에서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서의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가로로 2줄, 수정 삭제한 글자 위에 날인 도장 찍고요. 첨가할 때는 삽입 표시, 단 계약서 등의 문서 수정 시에는 기재한 자수, 글자 수 표시하고 날인까지예요. 자, 보시면은 기억은요. 지금 삽입 표시하고 집어넣기 때문에 자, 얘는 괜찮아요. 니은 봤더니 자, 삭제하는 거네요. 2줄 그었고요. 날인까지 찍었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여기는 지금 3글자 수정이 나와 있는데 계약서가 아니에요. 광고기획서이기 때문에 3글자 수정 같은 거 필요 없겠죠. 리을을 봤더니 느낌 삭제할 때 2줄 긋고 날인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기용 대신 선발로 바꿨었는데 이럴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도 2줄을 긋고 그냥 날인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냥 써주시면 되는데 굳이 삽입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2개 체크하고 역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원 B가 작성한 대내 문서예요. 문서 작성 요령에 따라서 자, 먼저 앞에 두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두문 표시인데요. 문서의 발신기간, 발신연월일, 요일, 수신란으로 구성한다. 발신기관의 표시는 대외문서에는 회사명, 대내문서에는 부서 또는 사업장명이라고 했는데 대내문서기 때문에 인사부라고 요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발신 연월일, 우측 한계선에서 끝내도록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연월일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 문서 용어에서 연월일 보면 우리 또 이거 한번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읽었던 부분이에요. 요일을 제외하고 숫자만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고요. 온점을 찍어서 혹은 요일은 괄호 안에 한 글자로 표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월, 요, 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 두문 표시에서는 요게 틀렸네요. 자, 수신과 제목 같은 거 잘 썼고요. 자, 이제 내용을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부 B입니다. 2019년 하반기 관리자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각 부서 관리자들은 다음 내용 확인하시어 준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있고요. 자,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제목과 내용으로, 자, 제목과 내용 뭐 이렇게 나눴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일시 같은 거 우리 틀린 거 있는지 아까 읽어본 대로 확인을 해봤더니 아라비아 숫자, 온점 다 찍었고요. 가로 안에 요일까지 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간 같은 거 있는데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 분은 생략하고 콜론을 찍어서 구분한다 했는데 여기는 24시간이 아니라 지금 AM, PM, 오전, 오후를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다 알 수 있겠고요. 자, 제목별로 그 아래 가나다, 두 번째도 가나, 근데 세 번째는 가나다 다음에 여기 가로 1, 2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가로 넣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본문 표시 항목들 세분할 경우에는요, 숫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가로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 2, 요게 바로 그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자, 붙임한 다음에 세부 일정표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붙임 같은 경우 여기 있었죠? 붙임 표시를 한 다음에 명칭, 수량 잘 게시했고요. 본문이 끝나면 한자 띄어서 끝자를 기재한다고 했는데 여기 끝 요거 기재하는 게 빠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 요일, 시간 표시, 그 다음에 또 본문의 가로 순서, 그 다음에 끝 4개가 틀렸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때요. 얘네를 다 읽고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두문, 본문, 거기에 숫자라든지 이런 항목 같은 경우 우리가 한 번씩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문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땡땡 주식회사 영업지원팀 소속인 김땡땡 사원이 작성한 보고서예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했는데요. 수요 동향 보고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연결되는 문제 보시면은요. 위와 같은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적절하지 않은 것들 보시면은요. 업무 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이거를 굳이 읽지 않아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한 목표를 기재한다. 내가 무엇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작성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요 동향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고 있구나 라고 기재해 줬기 때문에 자, 1번 괜찮고요. 작성자의 이해관계 및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성 중요하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급적 업무 시스템에 등록된 표준화된 보고서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양식들 잘 활용해서 써주셔야 되겠고요. 업무 보고서는 정보 수요자가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윗사람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제대로 표현해 줘야 되겠고요. 업무 보고서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하지만 수요자가 보고서를 읽고 추가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준비해 가는 건 좋겠지만 일부러 질문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5번의 내용 틀렸고요. 두 번째 연결 문제입니다.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제목 신제품 땡땡땡의 수요 동향 보고서. 자, 지금 제목을 수요 동향 보고서라고만 했는데요. 여기서 아래의 내용을 봤더니 신제품 땡땡땡의 수요 동향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명확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구나. 괜찮고요.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적정 가격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가격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업계 사정이요. 본 업계의 제품은 소매점 공급은 대규모 도매점 5개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대리점 H사는 5개 중 2위, 타사의 가격이나 직판, 특판 등의 견제를 받고 있어서 판매량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들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자, 매출 상황 경쟁력 밀리고 있고요. 견해 역시 가격 면에서 방해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가격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정책을 세우자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추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정 가격대에 제시해 주는 게 좋겠고요.
업계 시장에서 당사의 대리점 H사의 시장 점유율 현황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타사의 가격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인 가격표, 그죠? 비교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비교하는 게 좋겠다. 조사 방법, 그냥 조사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즉 객관적인 상황 밝혀서 표현해 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보고서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보고서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문제 연결돼 있는데요. 농촌 인구 고령화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에서요. 기사 발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연결 문제는요. 이 기사를 보고 L대리가 작성한 발표 자료 중 A에 들어갈 제목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자, A 부분이 어딨나 봤더니 제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을 따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배경과 문제점, 대책,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령화 관련 기사를 보고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 요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사실 A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읽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내용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배경이 고령 농가 인구가 증가해서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 문제점이 바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국토가 불균형 발전되고 그래서 대책 방안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제목 바로 찾아봤더니요. 여기서는 고령화 지표의 현황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제만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거 들어가야 되는데요. 2번이 바로 농촌 고령화 문제점과 대책 방안까지 모든 거를 포괄하기 때문에 제목으로 적절하겠습니다. 농촌의 영세화는요. 고령화 때문에 나온 영세농경과 고령화 심화 이야기일 뿐이지 이 전체가 영세화 및 고령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문제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령화의 대책 방안과 해결 방안 이거는 요거만 나온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2번이 적절하겠구나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BC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이 글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문제점 단락에서 빠진 거 찾아볼 거고요. 대책 단락에서도 빠진 거 찾아볼 겁니다. 자, 해당되는 거 볼까요? 65세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이런 게 심각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령화 지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마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농가 인구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지금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고도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업인구는 줄고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현상인데 한국의 경우 경지 규모화와 농업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세농경과 고령화만 심화되는 자 이거 전부 다 문제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문제점 단락에서 빠진 거 찾아야 되겠네요. 영세농경 얘기까지 나왔고요. 지역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불균형 문제까지 나왔고요. 적합한 생산활동 지원, 뭐 이런 거 공동체 농장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입자리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바로 해결 방안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자, 전문가들은 수출 위주의 불균형 성장,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이었죠. 농산물 수입 개방, 요게 빠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B에 들어가야 되는 건 문제점 중에서 빠진 농산물 수입 개방, 요 정도 괜찮겠고요. 자, 대책 방안으로 우리 이렇게 체크한 부분 한번 있는지 볼까요? 생산활동 지원하고요. 농촌 공동체 구축은 뭐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여기서는 이런 거 필요할 수 있겠고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나왔고요. 고령자 적합 일자리 같은 경우 강구돼야 되고요. 또 여기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원인을 통해서 여기도 다 문제점들이죠. 농촌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점. 따라서 전문가들은 농촌 고령인구 생활보호 같은 복지 서비스, 영농조직 구축 지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지금 영농대행, 농업인구 고령연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빠진 것들 한번 살펴보면요. 영농대행과 고령연금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빠진 부분들 우리가 살펴봤더니 4번의 내용 집어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땡땡공단의 인재개발부 H과장이요. 다음 주 업무 일정을 회의 자료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는 정확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아예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회의 자료 잘 작성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회의 내용은 요겁니다. 2019년 10월 4주차 인재개발부 업무 일정입니다. 2019년 12월에 임용 예정인 신규 직원 채용시험 1차 필기시험 결과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정리하여,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신규 직원 채용 1차 필기시험 결과와 추진 일정 정리. 1차 필기시험은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접수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은 60명. 결과 보고 이후의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최종 합격자와 공고 이야기, 자,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 신규 직원 채용 시험, 그죠? 결과 보고. 자, 얘는 괜찮네요. 근데 여기는 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라고 하지 않은 것들은 좀 빼줄 거고요. 다음에 1차 필기시험의 결과 응시 인원이 1111명, 합격이 60명. 그 다음에 2차 면접시험이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합격자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는 너무 부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거는 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자, 2번, 3번 넘어가고요. 자, 제목 괜찮고요. 일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딱히 누가 해서 누가 합격했는지 이거는 필요 없고 어쨌든 추후 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빠진 거 없으면 되잖아요. 자, 2019년 10월 19일 요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뭐 여기 나와 있네요. 결과에 접수, 응시, 합격자. 향후 일정 정리한 거 볼까요? 2차 면접시험 이렇게 보고요. 최종 합격자 이렇게 수습 임용까지. 자, 얘 괜찮게 정리를 했네요. 자, 5번 같은 경우엔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채용시험이 아니라 정기시험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목 부분에서 얘는 이미 틀렸고요. 결국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필기시험 보고에서 나머지들 정리 잘 한 거, 이렇게 빠짐없이 정리한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T기관의 신과장,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대졸자의 직업이동 경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서 개요를 작성하였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대졸자들의 직업이동 경로에 관한 조사입니다. 기업부터 미음을 지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그러면 해당되는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졸업자의 특성에서요, 가구의 특성, 가구의 배경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졸업자의 구직 사유와 가정의 경제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다. 가구가 어떤지 이 졸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력, 가구에 대한 내용들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니은을 봤더니요, 입직 소요기간, 첫 일자리에 들어가는 소요기간입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디귿은 첫 직장을 그만두거나 입직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과 근로 소득을 첫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자리 적응을 못하거나 이직하는 사유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어넣었구나. 괜찮아요. 리을 부분은 현재 일자리입니다. 조직 문화와 인재 채용 방식에 관한 건데요. 현재 직장에 어떻게 입직하게 되었는지를 통해 고용률 재고인데요. 이거는 들어가 있는 회사의 조직 문화라든지 인재 채용 방식, 그래서 현재 일자리를 갖고 유지하는 이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조직 문화가 좋아서 혹은 인재 채용 방식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입직하게 되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현재 일자리에 뭐 있을 수 있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유들을 알아보기 위한 거로 추진되면 좋겠네요.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나 훈련 및 자격인데요. 갑자기 첫 일자리, 현재 일자리 나오고 학교 생활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순서에 의한 걸 위해서 맨 앞으로 빼주는 게 좋겠구나.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기업의 행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행사보고서의 구성이 계획보고서, 진행보고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계획보고서에 대한 건지 진행보고서에 대한 건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 지문은 꽤 긴데요. 자, 문제를 볼게요. 위 지침을 참고하여 행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 중 잘못 작성한 얘기입니다. 자, 처음 문제부터요. 계획보고서 2개, 진행보고서 3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에 가서 후루룩 찾아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행사 계획보고서 작성시입니다. 행사 시기를 가능한 한 여러 가지로 설정한다 했기 때문에 자, 계획보고서 앞으로 넘어갈게요. 계획보고서의 행사 시기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본다. 여기 있네요. 항목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에 따른 장단점, 다른 일정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자, 나쁘지 않고요. 두 번째 역시 계획보고서예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일정과 약도 등을 추가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행사 계획보고서에 약도 같은 거 추가하는 자, 내용, 공개 여부, 뭐 기대 효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계획보고서에는 약도나 뭐 행사 일정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에 내용이 틀렸나 보다. 쓱 봤더니요. 마지막 부분에 혹시 진행보고서에 있는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약도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것들은 넣지 않는다. 뭐 이 정도가 유의사항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나머지 살펴볼게요. 진행보고서입니다. 취지와 목적, 행사 분위기. 자, 그러면 진행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거 행사의 목적과 성격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기술한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네 번째, 진행보고서 작성 시 주요 인사들 위주로 기타 참석자는 전체 숫자로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참석자 여기 있죠? 주요 인사 위주로 나머지들은 전체 숫자로 간략하게 표시한다. 다섯 번째 봤더니 행사장의 소재지까지 밝혀서 기술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사장의 소재지, 자, 어디인지 여기 행사의 제목, 일시, 장소에 해당이 되겠죠? 장소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들도 다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오후 3시 N호텔 땡땡홀에서 K기업 조합당과 말레이시아 P유통업체의 접견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K기업이 제조한 쌀을 말레이시아 농식품 유통업체인 P유통업체의 수출, 납품할 구매를 약정 논의하는 자리로 경제 기자들도 참석하는 공개 행사이다. 자, 결국에 이거네요. 진행보고서를 작성할 때 옳지 않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행보고서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부분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접견 행사라는 거, 그 다음에 진행보고서라는 거 우리 살펴보면요. 아이고, 1번 볼까요? 접견 대상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와 목적 등을 밝혔다. 우리 행사의 종류별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접견 행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의 제목과 일시와 개최 장소 이런 것들 중요하게 체크해 줘야 되겠구나. 1번 괜찮고요. 접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 예방자, 배석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주요 참석자, 예방자와 배석자로 구분한다 나와 있었고요. 자, 세 번째, 접견 목적과 관련하여 접견 대상자의 발언 활동 내역들을 첨부했다 했는데요. 접견 대상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더니 국내 인사일 경우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내 인사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P유통업체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런 첨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4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봤더니 경제 기자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배포할 자료들, 보도 자료 이렇게 배포하는 거는 네, 하면 좋겠죠? 자, 내용이 혹시 있나 살펴봤더니요. 자, 주간부서와 이런 담당자들 홍보계획 같은 것들 네, 들어가면 좋겠다고 이런 데 나와 있네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 접견에 참여한 사람들의 방한 목적과 일정 등을 함께 기재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방한 목적과 일정 같은 경우 네, 여기 방한하는 경우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 다 찾아보면서 두 문제, 사실 문제가 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나가는 이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K기업에서 근무하는 H가요,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답니다. 행사 계획보고서를 수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메모를 했다고 할 때 있네요. 자, 그러면 러브하우스 봉사활동 계획보고서예요. 자, 제목은 계획보고서고요. 옳지 않은 거. 계획보고서에 행사의 성격을 삭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획보고서에 행사의 성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계획보고서에 행사 일정, 취지, 배경, 시기, 내용, 참석 범위, 공개 여부, 기대 효과가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사의 성격은 없으니까 삭제해야 되겠구나. 자, 괜찮은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과 전반적인 행사 진행 방향을 설명하는 행사 취지를 추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행사 취지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행사 취지, 그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빼고 행사 취지는 집어넣어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안성시청에 연락하여 안성시장이 방문할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 시간에 따라 행사 일정을 재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당연히 어떤 인사가 참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사가 제대로 올 수 있는지 행사에 주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확인해서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참석에 대한 것들, 네, 여기서 뭐 요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행사의 주재자의 상황이나 다른 일정을 고려해가지고 확인해보는 내용들, 이런 것들, 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봤더니 참석자 중 주요, 자, 3번 참석자 중 주요 참석 인사를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서 참석자의 직책 및 간단한 양력이나 양력 카드를 첨부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계획보고서에는 양력 카드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나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양력 카드는 어디 나오냐면요. 진행보고서에서 우리 아까 양력 기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필요할 경우 양력 카드를 첨부한다라고, 이건 진행보고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보고서를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보고서에서는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우선 틀린 거 확인은 해봤고요. 자, 네 번째, 행사 공개 여부를 어떻게 하는지, 홍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자, 홍보 이야기도 분명히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개 여부와 그에 대한 범위 같은 거, 홍보 방법 같은 거 첨부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거 보시면 행사 일시를 변동 가능한 다른 날짜와 같이 연결시켜 보자고 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서 확인을 해봤던 거죠. 여러 다양한 시간들 같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계획보고서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3번만 진행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두 페이지를 넘기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39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의 뒷부분 마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